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성탄 연휴 곳곳에서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즐기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먼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눈이 내려앉은 명동대 성당 앞마당.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은 시민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재현한 구유가 마련됐고 성당을 찾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성탄절이고 해서 아기들과 함께 나들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따뜻한 사회로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의 뜻을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성탄절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도 성탄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1만 2천석 규모의 이곳 교회 예배당은 이른 아침부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로 북적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솔아 메리 크리스마스. 저마다 사랑과 평화라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죠. 성탄절인 오늘 전국에는 최대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북극 한파도 한풀 꺾이면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풍경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9m짜리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가지마다 별 모양 장식부터 선물 상자로 훈훈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얀 눈까지 펑펑 쏟아지면서 나들이객들은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끽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오늘 하필 운이 좋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스키장에선 산타 옷을 입은 스키어가 등장해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조금 이색적으로 좀 추억을 좀 쌓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한번 해요. 스키장은 이렇게 슬로프를 질주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메타 쉐카이어 숲길은 산타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린 동네 뒷산에서는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눈이 와서 애들이랑 눈썰매를 탔습니다. 그래서 눈싸움도 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북극 한파도 한풀 꺾이면서 도심 고궁과 축제장에는 하루 종일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 성탄절이라 그런지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그러진 추위와 한방눈 덕분에 시민들은 8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부터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유 있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정치권은 가장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공식 취임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도 임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도 이번 주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총선을 향한 총력 태세로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지난주 최고위를 거친 비대위 설치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입니다. 한 전 장관은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 형태로 취임 일성을 밝힐 예정인데 여당의 대대적인 쇄신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청년층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원외 인사 기용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다른 장관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러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원 전 장관에게 여권 내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퇴임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여당 우세 지역인 분당을이 아닌 영등포을 출마를,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민주당이 5석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가 가장 먼저 받아들 숙제 역시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류는 거부권 행사를 통한 정면 돌파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도 읽혀졌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원칙적인 발언이었지만 이후 독소 조항을 뺀 특검 법안을 총선이 끝난 뒤 여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 여사 특검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후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총선 후 특검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의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성탄미사와 예배를 포함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 아니라며 죄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수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막을 수 없고 거부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신이 예고한 탈당과 신당 창당 시점이 임박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선 곧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를 바라보는 심정이 복잡할 듯합니다. 여론의 관심이 일단 한동훈 비대위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측근 그룹에서 이탈자까지 나오면서 창당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탈당 시한 전에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날 것인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는 27일 예약된 국회 기자회견장 일정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의 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 연락망에 약 6만 명이 참여했다며 창당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뭔가 기록을 세우기 위해 도전해보자. 선관위 역사상 최고 속도 창당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측근 그룹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옆에 같이 할 사람은 없는, 그리고 정치적인 미천이 많이 드러난, 좀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당내에선 정치권 이슈가 한동훈 비대위에 집중되면서 신당 주목도도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뉴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언론의 주목도를 크게 받기는 어려운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탈당에 앞서 이 전 대표를 만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까진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에선 총선 후보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번엔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당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친명 후보자 명단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 하는 게 맞냐며 친명 파리를 멈추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갑 출신인 이용빈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입니다.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이란 제목이 포스터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와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등
12명의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신영대, 윤영덕, 송갑석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사들입니다. 이 의원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당 지도부 권고였다며 치졸한 민주당 텃밭 호남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앞세워 선거 운동을 하는 친명 마케팅에 반발한 겁니다. 또 다른 의원도 결국 경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대표 이름을 빌려 정치를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다 공천 받는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명 후보로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당원들이 분류해 만든 것이라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 적격 심사를 두고 갈등이 표출된 데 이어 텃밭인 호남에서도 친명 마케팅 논란이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공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뇌관은 또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처리 문제죠. 일괄적으로 배제하자니 파문이 너무 클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두면 비슷한 문제로 공천에서 배제된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 큰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민주당의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최대 20여 명입니다. 재판에서 실명이 거론된 의원 7명이 우선 소환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 검증위 관계자는 의혹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검증위 다음 단계인 공천관리위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선 배제, 당정 협력 불응 등의 사유만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김윤식, 최성전 시장은 똑같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사안들은 적격으로 내리게 되면 불공정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죠. 한 비명계 의원은 이미 사법 리스크에 매여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공천 자격 미달이라며 이미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시간 40분 만에야 꺼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오히려 점점 강해지고 희뿌연 연기와 그 흐름이 순식간에 아파트를 뒤덮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23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은 새벽 5시쯤입니다. 빨간 불길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구출을 해주기만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6층까지 번졌고 외벽은 17층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급하게 대피했지만 30여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4층에서 뛰어내린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30대 남성도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으면 20층의 복도에 연기가 농연이 차는 것은 금방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2001년 지어졌는데 아파트 저층부에는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진압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3층에서 대피한 노부부는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번 불로 숨진 한 30대 가장은 아이들을 구하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화재를 가장 먼저 신고한 남성도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탈출하려다 끝내 숨졌습니다. 보도에 윤수아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출입문 인근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3층 아파트 내부는 가재 도구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바로 위층에서 떨어져 숨진 32살 박모 씨는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경비원이 만든 재활용 종이 포대 위로 2살 난 첫째 아이를 던져 빠져나가게 한 뒤 자신도 뛰어내렸습니다. 곧바로 박 씨도 7개월 된 둘째를 안고 뛰어내렸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애를 안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안고 떨어졌으니까 애기들은 괜찮았지. 부인은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두 아이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독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도 경상이에요. 10층에 살던 30대 임모 씨는 70대 부모와 동생을 대피시킨 뒤 탈출을 시도하다 11층 계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유독성 연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씨는 화재를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70대 할머니 3분이 목욕탕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런 사고는 대책이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목욕탕 감전사고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올해 들어서만 3번째로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달 전에는 경북 구미에서 욕탕을 청소하던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었고요. 앞서 4월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목욕탕에서 60대 남성이 감전돼서 숨졌습니다. 결국 탕 안에 전기가 흘렀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 사고 현장 감식 결과 온탕 내부의 기포 발생기에서 누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탕 안에 설치하는 기포 발생기나 수압 마사지기는 고출력 전력을 써서 늘 누전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5년 전 경남 의령 목욕탕에서도 수압 마사지기를 작동하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모터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보글보글 끓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목욕탕에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 전선 바깥에 감아놓은 절연체가 약해져요. 절연불량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누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특히 수압 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가보면 일부러 그쪽에 앉는 분들도 많은데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탕 안에 물을 뺄 때 쓰는 배수 펌프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탕에 들어간 모터나 전선의 일부가 마모되기 쉬운데요. 지난 10월 목욕탕을 청소하다 숨진 부자도 수중 펌프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보통 청소를 새벽에 하기 때문에 탕에 맨 처음 들어가는 이용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목욕탕 측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손님 입장에서도 조심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속에 전기가 흐르는지는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없고 별다른 냄새도 없어서 구분이 힘든데요. 탕 안에 전선이나 어떤 물체가 들어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제 온탕 안에서 숨진 3명 말고도 탕 밖에 1명이 더 있었는데요. 이 탕 밖이라고 해도 섣불리 구하려고 나서선 안 됩니다. 같이 감전될 수가 있는데요. 119를 부르고 급하면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장갑 안에 물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전기 안전점검, 이번에 사고가 난 목욕탕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가 점검했을 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점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오래된 업소는 위험도를 구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점검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점검했냐가 중요하죠. 다른 건 다 빼놓고 이건 합격 이래버리면 많은 것만 또 못하죠. 아마 버블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점검을 안 했을 확률이 높죠. 결국 이 오래된 목욕탕의 경우는 당국이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하는 거, 이게 1차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야 할 성탄절에 안타까운 소식을 연이어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도심 잡화점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9채가 불타는 대형 화재로 번졌고 식당에서는 폭발 사고가 나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과 함께 건너편 건물 CCTV 화면이 고꾸라집니다. 인근 건물 주차장 천장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고막이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터져 나갈 정도였었다니까요. 예, 사람이 붕 뜰 정도였어요, 진짜. 이 폭발로 식당 안에 있던 50대 업주가 크게 다쳤고 근처에 있던 1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가게까지 힘없이 주저앉았고 주택 유리창 수십 개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가 쏟아지고 그냥 그 얼굴로 튀면서 같이 내가 뒤로 한 2m 날랐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관련 폭발로 추정하고 오는 28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심 밤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길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치솟았고 여기저기서 폭발음도 들립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 남구 잡화점에서 난 화재는 건물 9채를 태우고서야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전부 다 연휴라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갖고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산품이라부터 다 불이 나가 다 내려앉았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어제 오늘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썰매장 찾으신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 눈썰매장에서도 10대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행 통행로가 붕괴된 건데요. 이 겨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 눈을 뿌린 게 화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몸집 크기의 얼음 조각들이 쌓여 있고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청주의 한 눈썰매장에서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붕괴됐습니다. 30여 미터 길이의 눈썰매장 이동 통로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겁니다. 사고 나자마자 요원들이 다 뛰어가가지고 사람들부터 일단 대피시키고. 이 사고로 10대 남자 아이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입장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붕괴된 통로 주변에 쌓여있던 눈은 10cm 정도 두께로 얼음처럼 단단히 얼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청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긴 곳으로 사고 발생 하루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업체 측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 인공눈을 지붕 구조물 위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인공눈을 좀 뿌린 거지. 그 위에 이제 눈이 그게 더 쌓이다 보니까 얼어붙은 거지. 경찰과 청주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업체 측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중에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연장 근로 기준을 하루당 초과분이 아니라 주간 단위로 보겠다는 건데 고용노동부 등 실무 현장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대법원 판결이 뭐가 다른 건지 이재준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주 연장 근로 12시간을 130회 초과해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 1, 2심은 이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 2심은 고용노동부의 방침대로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이보다 초과 근무한 시간을 모두 연장 근로로 보았습니다. 이틀은 16시간씩, 사흘은 4시간씩 일한 경우 연장 근로가 16시간이 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 해석의 수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8시간 넘어가면 임장근로로 이제 합산해서 본 거고요. 대법원이 주간이랑 부규타 재계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한 현실성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죠. 실제로 올 겨울 독감 환자는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끝인 오늘도 소아과는 독감 환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전 11시에 이미 오전 진료 접수가 마감될 정도입니다. 9시에 와가지고 아직도 15명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새 고열에 시달린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g 털도 시켰거든요. 어제 밤부터 진도 조금 하고 여의도 그만 먹고요. 오늘 오전에만 이 병원에서 30명이 독감 검사를 받았는데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월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1명으로 2019년 이후 주간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6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빨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감염관리 예방 풀어지면서 감염이 취약했던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요새 더 많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최선의 대책은 독감 백신 접종이지만 올겨울 접종률은 예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정부는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독감 치료제 비축분 126만 명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길에서 유모차 보고는 갓난아기가 있겠거니 하고 들여다봤다가 애완동물이 타고 있는 걸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판매 비중이 아기 유모차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반려동물 용품점. 옷가지 등 여러 상품이 육아용품과 흡사해 보입니다. 1년에 몇 벌이나 그러면 구입하세요? 대충. 사람이랑 뭐 애기처럼 뭐 이쁘면 또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반려견 전용 유모차도 낯설지 않은 품목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관절이 약해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한쪽 다리를.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유모차를 탈 수 있다. 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조사 결과 올해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반려동물한테 많이 관심과 모든 거기에 쏘아붙고 그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를 보면 해피가 자기의 심장이래요. 반려 인구 증가와 저출산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5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4집당 한 곳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전국 반려견 수는 602만 마리로 추정돼 유모차를 탈 나이인 4세 이하 영유아 140만 명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출산, 육아용품의 1인당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6% 늘었습니다.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동용품 시장이 점점점 고급화된다. 이런 고비용 구조가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업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화두입니다. AI가 똑똑한 건 사람이 만든 글이나 그림 등을 학습한 덕분인데 그동안 이런 학습 자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거죠. 미국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개봉해 국내에서만 30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은 영화 오펜하이머. 이 영화의 원작자 등 미국의 저명 작가 11명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오픈AI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며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라는 겁니다. Our number one priority is to ensure AI develops in a human-centric, transparent and responsible way. 이처럼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들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AP통신사,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 등 언론사와 뉴스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애플은 미 지상파 방송국인 MBC 뉴스와 잡지사들을 접촉해 뉴스 저작권에 최소 6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업계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학습용 자료를 모으는 관행이 정착되면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급 데이터가 없으면 AI 쪽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거대 기업들은 이런 협상 태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등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저작권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광고가 넘쳐나죠. 유명인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광고도 버젓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용자도 피로를 느끼는 걸까요? 인스타그램의 국내 이용자 수가 석 달 사이에 6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젊은 층이 즐겨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개그맨 황현희,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투자 정보를 주겠다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광고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거 보시고서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저한테 막 덜컥 저도 겁나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괜히 걱정되긴 해요. 가짜 뉴스와 원치 않는 광고도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스토리를 그냥 계속 넘기는데 이게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걸 계속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불필요한 광고도 많이 나와서 좀 귀찮은 것 같아요. 피로해진 국내 이용자들은 빠르게 이탈 중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지난 11월 국내 이용자 수는 1,865만 명으로 석 달 만에 60만 명 줄었고 페이스북 이용자도 연초보다 86만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나몰라랍니다. 사칭을 당한 유명인들이 신고를 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메타코리아 측에 문의했지만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유기자적인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글과 메타 등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강화 요청에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여전히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우리 공매도 제한을 어긴 외국계 대형 은행 두 곳에 역대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공매도 주문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까지 예고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투자은행 그룹으로 파리에 본사를 둔 BNP 파리바. 이 그룹의 홍콩 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101개 주식 종목에 400억 원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도 2021년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판단한 금융당국은 BNP 파리바 홍콩 법인과 HSBC 홍콩, 그리고 국내 수탁증권사 BNP 파리바 증권 등 3곳에 총 265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1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BNP 파리바 홍콩 법인에만 과징금 약 110억 원을 부과했는데 세 회사 중 가장 큰 액수로 개별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이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 자체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날씨만큼이나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예정된 공급 물량이 26만 가구에 그쳐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이 상당 기간 개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유럽풍 설계와 대규모 리조트 형태 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 경쟁률은 0.49대 1에 그쳤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분양 물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당초 25만 가구를 계획했던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 5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내년 역시 지난 5년 계획의 75% 수준인 26만 5천 가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중 8만 6천 가구는 아직 분양 시기를 결정하지 못해 실제 공급 물량은 이보다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원인입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질 않고 건설사들도 선뜻 분양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은행권조차 일반 건설업의 연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해서 지방의 영세한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PF 관련 부실 채권 비중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수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공 능력 20위권의 한 중견 건설사입니다. 이 건설사의 순수 부동산 개발 PF 대출 잔액은 3조 5천억 원. 착공도 못하고 있는 현장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 건설사는 최근 부도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개발 자금을 대온 중소형 저축은행의 사정도 최근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곳의 경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 동안 5배 늘어났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착륙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PF 위험이 당장 크지 않은 제1금융은행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23조 2천억여 원인데 연체율이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업종에 비해 건설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여신 취급 관리 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고 고금리 환경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성탄절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의는 힘을 과시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거듭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6,500여) 명의 신자가 모인 성 베드로 대성당.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기 예수상을 품에 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과 구유로 향합니다. 교황은 성탄 전야 미사에서 정의는 힘을 과시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Il nostro cuore stasera è a Betlemme, dove ancora il principe della pace viene refutato dalla logica perdente della guerra. 하지만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가자 지구에는 오늘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은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인질 석방을 위해 직접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Ідоли, які стояли, там Ленін і таке інше. А зараз, 25 числа, почалося народження нової держави, нові свята. 100년 넘게 정교회의 1월 7일을 기념했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 문화청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100년 전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일본 방위성사나 연구소에서 조선인 대학살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을 덮친 규모 7.9의 관동 대지진. 사망자가 10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So it took 2 whole days to get the fires under control.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조장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최소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됐지만 일본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かったものであり 하지만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을 기록한 새 공문서가 일본 방위성 연구소 사료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육군 지방기관이 작성해 육군성에 제출한 자료인데 대지진 사흘 뒤 경찰이 조선인을 이송하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문서에는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적혔습니다. 이 사건을 학살, 불법 행위로 표현했고 유언비어를 믿는 이들을 목매한 무리라고 비판한 일본 제향군인의 관계자의 말도 담겼습니다. 이번 문서는 일본 언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가 발견해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민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아쉬움이 큽니다만 이 푸바오 덕분에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걸 생각한다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푸바오를 만났습니다. 영하의 맹추위에도 관람객들로 붐비는 경기도 용인의 한 동물원. 시베리아 호랑이 한 쌍이 사육사의 신호에 맞춰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깎고요. 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된 친구들입니다. 희귀 멸종위기종인 레서 판다가 실내에서 야무지게 식사를 합니다. 자이언트 판다도 특유의 여유 있는 모습으로 대나무를 질겅질겅 씹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동물이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인데요. 오픈런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동물이지만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 관람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멸종위기 국제협약에 따라 내년 중국 반환을 앞두고 있는데 동물원 측은 관람 시간 5분 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시간 아래쪽에서 관람하실게요. 최근 동물원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야생동물 서식환경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마취 없이 이런 야생동물들이 예를 들면 체열을 한다든가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사육사들이 노력해서 건강관리를 위한 훈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멸종위기종을 보전 번식하는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아내를 앞세운 뒤 홀로 떠돌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딸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아버지가 서먹하기만 합니다. And don't look so happy to see me. 영화에 흐르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전설 빙 크로스비의 명곡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꿈속에서라도 가족과 성탄을 보내고픈 병사의 갈망을 노래했죠. I'm dreaming of home. I feel 1914년 크리스마스 전야 1차 대전의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던 서부전선에서 영국군이 잠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독일군 참호에서 들려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합창에 갈채를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병사들은 시신들을 함께 걷어 장례를 치릅니다. 담배와 술을 나누고 축구를 하고 합동미사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참혹한 전쟁터마저 따스하게 녹였습니다. 1년 전 공습 경보가 내린 우크라이나 키우 지하철역에서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이 캐럴을 합창합니다. 하지만 표정들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성탄절에도 전선의 가족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Я написала Святому Миколаю, щоб він зберіг мою сім'ю, щоб закінчилась війна. 산타의 기원인 성 니콜라스에게 6살 카야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아빠가 크리스마스에는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전장에서 잃은 11살 솔로미아는 성 니콜라스와 천사를 그렸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포로들에게 가족들이 보낸 성탄 편지와 소포를 교환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성탄은 참혹하고도 삭막합니다. 이스라엘이 인도적 휴전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크리스마스 휴전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성탄 전야 가자 지구 난민촌 공습으로 적어도 7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 15명도 전사해 사륙전이 도리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신 베들레헴은 캐럴도 트리도 축제도 모두 사라진 어둠에 잠겼습니다. 산타가 40년째 답장을 해준다는 독일 우체국에는 올해도 어린이 편지 30만 통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소망은 선물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닌 세계 평화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였던 작년엔 가족의 건강이 어뜸이었죠. 전쟁과 재앙에 상처받는 동심 앞에서 어른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 존 레논이 평화를 갈구했던 성탄 찬가가 오늘도 간절하다는 건 비극입니다. 은총을 저버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인간 방종의 끝이 어디일지 두렵습니다. 12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그레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나요? 전국 곳곳으로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함께 심한 추위도 없었는데요. 올해 마지막 한 주간에도 지난주만큼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동과 경북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구와 울산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이 7도, 부산과 울산 1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